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칠라프 스밀, 강주헌 옮김. 서문. 왜 지금 이 책이 필요한가? 어느 시대에나 독특한 면이 있지만 지난 세 세대,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세 세대만큼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사건과 발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즐기고 장수와 건강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하지만 거의 80억 명에 가까운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그 수혜자는 여전히 소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성취라면 물리적 세계와 온갖 형태의 생명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전례 없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지식은 복잡계를 우주적 차원, 가로 은하와 항성과 행성적 차원, 가로 대기권과 수권과 생물권에서 일반화하던 수준으로부터 원자와 유전자 차원으로 처리하는 수준까지로 깊어졌다. 가장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 센서의 표면에 식각된 선의 굵기는 인간 DNA 직경의 2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해의 폭과 깊이는 현대 문명을 유지해주는 기계, 장치, 절차, 규약, 그리고 간섭을 끊임없이 나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과 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한 명의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간다. 1500년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에서는 진짜 르네상스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 18세기 중반 무렵 두 명의 프랑스 학자 드니 디드로와 장 르롱 달랑베르는 박식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시대 지식의 개념어를 거의 망라한 백과전서 혹은 과학, 예술,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을 여러 권으로 펴냈다. 다시 수세대 뒤에도 자기 유도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기 발전의 기초부터 식물대사, 가로 1840년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발견한 화학비료의 기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발견이 이루어지며 우리 지식의 폭과 깊이가 크게 향상되었다. 1861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모든 무선 통신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를 이론화한 것도 이쯤이었다. 1872년 즉 백과전서의 마지막 권이 출간되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주제어들이 급속도로 증가해 지식을 모은 책들은 각 주제어를 피상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은 협소하게 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우리 지식을 요약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예컨대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용어는 이제 거의 무의미한 명칭이다. 입자 물리학 전문가는 요즘 발표되는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 논문의 첫 페이지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지식의 이런 세분화로 공공 분야의 의사결정은 더 어려워졌다. 현대 학문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는 거의 불가해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0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교육을 받아야 전문가 반열에 오른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교육을 받지만 최적의 방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확인되었듯이 마스크 착용 여부 같은 지극히 간단해 보이는 문제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말까지도 세계보건기구는 감염자가 아니면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고 조언했고 그러한 조언은 2020년 6월 초에야 번복되었다. 이제는 과거에 지배적이던 주장이 철회되거나 수그러들었지만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쪽을 선택하고 이런 논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계속되는 불확실성과 논쟁이
현대 세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여하튼 밀이 어떻게 재배되고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세계화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fem토화학, 가로 199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아메드 주웨일이 확립한 10-15초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연구, 가로 이나 폴리메라제 연쇄 반응, 가로 199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케밀 멀리즈가 확립한 DNA를 신속하게 증폭하는 기술을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그렇게 피상적인 지식만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는 블랙박스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과 노트북 같이 어디에나 있는 전자장치도 다를 바 없다. 궁금한 것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백신 접종에서 경험했듯이 소매를 걷어 올려야 한다는 게 우리가 백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 지식의 범위가 전문화를 부추기고 그 반작용으로 기본에 대한 이해가 점점 얕아지거나 기본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의 부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지는 않다. 도시화와 기계화가 이런 이해 부족의 주된 이유였다. 2007년 이후로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80% 이상.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산업화하던 도시들과 달리 현대 도시 지역의 일자리는 대체로 서비스 업종에 속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도시인은 식량을 생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구를 조립하는 곳과도 떨어져 지낸다. 모든 생산 활동이 점차 기계화한다는 것은 세계 인구에서 극히 일부만이 문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와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을 전달하는 데 종사한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에서 식량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즉 실제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고 곡물을 수확하는 사람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약 300만 명에 불과하다. 가로 농장주와 임금 노동자, 가로. 특히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는 과정이 가장 노동 집약적이다. 300만 명이라는 수치는 미국 인구의 1%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미국인 대부분이 빵과 고기가 어떻게 그들의 식탁에 오르는지 전혀 모르거나 막연하게만 아는 게 조금도 놀랍지 않다. 콤바인이 밀을 수확한다. 그런데 대두와 렌즈콩은 수확할 때도 콤바인을 사용할까? 작은 새끼 돼지가 성장해서 돼지갈비가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몇 주일까? 몇 년일까?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모르는 까닭에 부끄러울 건 없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다. 강철 생산국이다. 매년 거의 10억 톤을 재련하고 주조하고 압연한다. 그러나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 중 0.25%가 이하가 그 모든 일을 해낸다. 달리 말하면 중국 인구 중 극히 일부만이 용광로 가까이 접근하거나 주물공장에서 뜨거운 강철이 빨간 띠를 이루며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단절은 세계 어디에서나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다. 에너지, 가로 식량과 연료와 내구성을 띤 물질, 가로 금속과 비금속, 콘크리트. 이 전달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심화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그 과정이 시대에 뒤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구태의연해서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세계에 비교하면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뛰어난 인재는 토양학을 전공하지 않고 더 좋은 시멘트를 만들려고 손을 더럽히지도 않는다.
형체 없는 정보, 즉 무수히 많은 초소형 장치에서 전자의 흐름을 연구하기를 더 좋아한다. 변호사와 경제학자부터 코딩 전문가와 자산 관리자까지 그들은 삶과 관련된 물질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로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를 받는다. 게다가 이런 데이터 숭배자들 중에는 전자의 흐름이 전에는 필수적으로 여기던 물질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밭이 도시의 수직 농법으로 대체되고 궁극적으로는 합성 물질이 식량 재배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 탈물질화가 이루어지면 성형된 금속과 가공된 광물에 의존하는 우리 신세도 막을 내릴 것이다. 결국에는 지구라는 환경 없이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지구처럼 환경을 바꿔놓은 화성에 갈 수 있다면 지구가 왜 필요하겠는가? 물론 이 모든 것은 극도로 성급한 예측 수준이 아니다. 이는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현실과 허구가 뒤섞인 사회가 조장한 환상이다. 이 사회에서 맹신적 성향을 띠며 무엇이든 쉽게 믿는 사람은 과거의 날카로운 관찰자였다면 인정사정 없이 모호한 망상으로 여겼을 것까지 믿어버린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누구도 화성으로 이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른바 도시농업 지지자들이 상상하는 수직 농장이 아니라 널찍한 농경지에서 생산한 곡물을 계속 먹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탈물질화한 세계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탈물질화한 세계에서는 물의 증발이나 식물의 수분같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필요 없겠지만 풍요로운 소수가 수세대 전에 남겨놓은 조건에서 다수의 인류가 살기 때문에 이런 존재론적 필요 조건을 그대로 물려주기가 점점 어려워지기는 할 것이다. 물론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생물권에 너무 크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트레스를 주어 생물권이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래의 흐름과 비축량을 유지하는 역량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물려주기 어려워질 것이다. 핵심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2020년 세계 인구의 약 40% 가로 사하라 사막 남쪽에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 31억 명에게 공급된 1인당 연간 평균 에너지량은 1860년 독일과 프랑스가 달성한 수치보다 높지 않다. 그 31억 명이 인간다운 생활 수준의 문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3배가 된다면 더 낫겠지만 적어도 2배는 되어야 한다.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전기 공급을 크게 늘리고 식량 생산을 증진하고 도시에 필요한 사업과 교통 등에서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충족하려면 생물권의 추가적인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확산 일로에 있는 기후변화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폭넓은 합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행동, 어떤 계통의 행동 변화에서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에너지와 물질에서 우리 세계가 당면한 상황을 무시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녹색 해법이란 만트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처방은 간단하다. 그저 탈탄소화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방식을 끝없이 순환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문명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문명이다. 달리 말하면 엄청난 양의 화석 탄소를 태워야 기술과 과학의 발전 및 삶의 질 상승과 번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요소를 수십 년 내에 단절하기는 힘들고 수년 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2050년까지 세계 경제를 완전히 탈탄소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후퇴를 각오하거나 거의 기적에 가까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추구할 만한 과학기술적 수단도 없고 설득력 있는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범지구적 전략도 없는 마당에
누가 세계 경제의 후퇴라는 희생에 흔쾌히 동의하겠는가?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희망사항과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모두가 현실 세계와 관련한 정보의 극히 일부조차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편향된 의견만 내세우며 물리적 가능성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다면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의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책은 이해 부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주요한 문제들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다. 내 목표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현상을 미화하거나 암울하게 묘사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예측은 예부터 자주 시도되었지만 항상 실패했다. 따라서 나까지 이런 예측에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적 노력이나 집단적 연구를 통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뜻밖의 발전과 복잡한 상호작용이 무수히 많을 테니 말이다. 물론 현실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절망의 징조라고 혹은 무한한 희망의 조짐이라고 옹호할 생각도 없다. 나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낙관론자도 아니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 보려는 과학자이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답을 근거로 우리 미래의 한계와 기회를 더 깊이 알아내고 싶을 뿐이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면밀한 조사를 위한 선택한 7가지 핵심 주제 하나하나가 존재론적 필요 조건과 관련이 깊다. 달리 말하면 핵심 주제에서 허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1장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 특히 가장 탄력적인 형태의 에너지인 전기를 점진적으로 의존하게 된 과정을 다룬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세계 에너지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탈탄소화할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 즉 20에서 30년이면 탈탄소화를 끝내고 재생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요즘 너무 만연해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현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수력이 아니라 태양력과 풍력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육로와 항로 그리고 해로의 운송 수단까지 탈탄소화하는 과제는 훨씬 더 까다롭다. 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적인 물질을 생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 즉 식량 생산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밀부터 토마토와 새우까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 대다수가 어떻게 하나의 공통분모, 그것들의 생장에 직간접적으로 상당량의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화석연료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화석탄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우지 않고 풍력 터빈이나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액체 화석 연료가 없다면 밭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운용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천연가스와 석유가 없다면 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일도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은 화석 연료를 에너지와 원자재로 사용하지 않고는 지상의 생명체를 적절한 수준으로 먹이는 게 불가능하다. 3장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물질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특히 내가 현대 문명의 네 기둥이라고 이르는 것, 즉 암모니아, 강철, 콘크리트,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런 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때 서비스 산업과 소형화한 전자기기가 지배하는 현대 경제의 탈물질화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주장이 잘못된 허상임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다. 많은 완제품에 사용되는 단위당 물질의 상대적 감소는 현대 산업 발전을 규정하는 추세 중 하나이다. 절대량으로 보면
물질 수요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튼튼한 아파트와 주방용품, 그리고 에어컨을 꿈꾸는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는 저임금 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포화 수준보다는 훨씬 낮다. 4장에서는 세계화 이야기, 즉 세계가 교통과 통신으로 긴밀히 연결된 과정을 다룬다. 이 역사 이야기에서는 그 과정의 기원이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세계화가 진정으로 최고조에 이른 시기는 최근이라는 걸 보여준다. 더 면밀히 분석하면 지금처럼 세계화가 이중적으로 인식되는 현상, 즉 많은 칭찬과 의문과 비판이 혼재된 현상의 향방에서 불가피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눈에 띄게 세계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있었다. 포퓰리즘과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경향도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이런 변화가 경제와 안보 그리고 정치와 결합하여 하며 어느 정도까지 수정될지도 불분명하다. 5장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현실적 구조를 다룬다. 현대사회는 과거 목숨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던 많은 위험, 예컨대 소아마비와 출산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위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직면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장한다. 5장을 읽고 나면 독자는 비자발적인 실수와 자발적인 행동, 가로 집에서 넘어지는 실수와 허리케인이 잦은 도시에 사는 것부터 대륙을 넘나드는 비행과 스카이다이빙까지의 상대적 위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이어트 산업의 허튼 소리를 파헤치고 나면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6장에서는 현재의 환경 변화가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산소와 물과 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초점을 맞춘다. 지구온난화는 근래의 환경적 관심사를 지배하며 거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격변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라는 과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많은 책이 이렇게 대립되는 주장을 평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나는 일반 인식과 달리 이런 대립이 최근에야 불거진 현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 과정의 기본 법칙은 이미 150년 전부터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의 온난화 정도는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세기 이상 동안 2배로 증가한 결과와 관계가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런 건 전 지구적 실험은 전례가 없었고 반복해서도 안 된다는 경고 또한 반세기 이상 전부터 있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측량은 1958년에 시작되었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설명과 경고 및 기록을 무시하며 화석연료를 더욱 의존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끊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게 바꿔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여기서 다른 환경 문제들까지 더하면 인류는 생명권이라는 안전한 경계 내에서 자신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중대한 존재론적 문제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자초지종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특히 격변론과 기술 낙관주의라는 두 상반된 경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앙론자들은 현대 문명이 종언을 고할 때까지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술 낙관주의자들은 발명의 힘이 지구의 경계를 넘어 무한한 지평을 열며 지구 문제를 하찮게 만들 것이라 예측한다.
나는 어느 쪽을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고 어느 쪽을 편들지도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어느 쪽이 역사에서 곧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미래가 미리 정해졌을 리는 없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은 두 가지를 기초로 쓰였다. 하나는 과학계의 풍부한 성과이고 다른 하나는 반세기 동안의 내 연구와 저술 활동이다. 과학계의 성과에는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에 대한 19세기의 선구적 설명 같은 고전적인 기어부터 범세계적 과거 과제들에 대한 최근의 평가와 위험 확률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발표한 많은 책에 집약했듯이 수십 년 동안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구한 성과가 없었다면 결코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는 고대 성현의 비유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나는 현재 과학자가 구멍을 계속 더 깊이 파는 착암기, 가로 요즘에는 명성을 얻는 지름길이거나 지평선을 드넓게 흐른 스캐너, 요즘에는 크게 줄어든 부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구멍을 끝없이 깊게 파고 눈에 보이는 하늘의 극히 작은 부분을 근원부터 파헤치는 탁월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나에게 애초부터 없었다. 나는 내 제한된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두루 사면 팔방을 훑어보기를 좋아했다. 내 평생의 주된 관심 분야는 에너지였다. 그 방대한 분야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해하려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공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역사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 정치와 관련된 요인들에까지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발표한 40쪽 넘는 저서는 다소 학술적인 성격을 띈다. 그중 거의 절반이 일반 에너지론과 에너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폭넓게 천착한 경우부터 개별 연료, 가로 석유, 천연에너지, 생물량, 가로와 구체적인 속성, 그리고 처리 과정, 가로 출력 밀도, 에너지 전환, 가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경우까지 에너지와 관련된다. 나머지 연구물에서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내 관심사가 여실히 드러난다. 성장과 위험 같은 기본적인 현상, 지구 환경, 가로 생물권, 생물지질 화학적 순환, 지구 생태학, 광합성 생산성, 수학, 가로 식량과 농업, 원자재, 가로 특히 강철과 비료, 가로 기술 발전, 제조업의 흥망에 대해 썼고 고대 로마와 근대 미국사 그리고 일본 음식에 대해서도 썼다. 이 책은 내가 평생 연구한 결과이다. 일반인을 위해 썼지만 생물권과 역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의 근본적 현실을 이해해 보려는 내 오랜 탐구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내가 수십 년 동안 고집스레 견지해온 관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 견해를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극단적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실망스러울 것이다. 2030년에 세계가 종말을 맞을 것이란 비통한 애가도 없고 예상보다 빨리 도래한 인공지능의 놀라운 힘에 대한 찬사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절제되고 필연적으로 불가지론적인 관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려고 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통해 독자들이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계를 전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특정한 주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부탁을 겸해 한 가지 경고를 해두고 싶다. 이 책은 숫자로 가득하다. 현대 세계의 현실은 정성적 설명만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 쓰인 숫자는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크거나 무척 작다. 이런 현실은 세계적으로 유효한 접두사로 표현되는 자릿수로 다루는 게 최선이다. 자릿수와 관련해 기초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부록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을 뒤에서부터 읽는 게 더 나은 독자도 있겠다.
1장부터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한 숫자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량적 분석은 결코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점이다.